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결혼을 앞둔 37살 여자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라온 제게 제 손으로 꾸린 이 작은 빵집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고소한 빵 냄새로 가게 안을 채우는 소박한 일상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죠.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릴 때도 많았습니다.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먹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꿈을 그리던 남자가 나타난 것은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다며 수줍게 웃던 그 사람이 저와 평생을 약속한 예비 신랑 건우 씨였습니다. 그는 40을 앞둔 나이에 번듯한 IT 회사를 운영하는 누가 봐도 능력 있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빠져든 것은 그의 번지르르한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빵 만드는 일에 대한 제 자부심을 존중해 줬습니다. 수진 씨 손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밀가루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줄 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보호받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죠. 그는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언젠가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서로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그 뒤로 오랫동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수진 씨 만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내 앞에 나타나줘서. 그의 아픔마저 제가 전부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에 더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착각이었죠.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아픔만 봤을 뿐 그 이면에 어떤 무서운 모습이 숨겨져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하루하루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온통 그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삶은 건우 씨라는 사람으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끝이라고, 드디어 저에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자신의 세계에 저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빵집에 들른 그가 유난히 싱글벙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자기 사진 보여줬다? 어? 내 사진을? 왜 오빠? 저는 괜히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긴 자랑하려고 그랬지.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데 나만 보기 아깝잖아. 다들 난리가 났어. 빵집 하는 예쁜 천사 어디서 만났냐고. 자꾸 자기 빵 먹고 싶다고 성화야. 평생 누구에게도 자랑거리였던 적이 없던 제게 그의 말은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의 세상에서 제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에 우리 회사 근처 올 일 있으면 직원들 먹게 빵 좀 넉넉하게 싸다 줄 수 있어? 내가 살게. 우리 직원들이 자기 빵 맛보면 다들 기절할걸? 그의 회사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정성껏 구운 빵과 쿠키를 한가득 싸들고 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건우 씨는 혹시나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회사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기 왔네? 무거웠겠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제 손에서 빵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침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 몇몇이 저희를 보며 꾸벅 인사를 건넸죠. 건우 씨는 그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내 여자친구야. 너희들이 하도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예비 사모님께서 직접 빵까지 구워오셨다. 직원들은 우와, 대표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관심에 어쩔 줄 몰라 얼굴만 붉혔지만 속으로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의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다들 자기 만나고 내 얼굴이 폈대. 고마워, 수진아.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러움의 눈빛 뒤에 숨겨진 동정과 연민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예비 신부로 지내던 어느덧 건우 씨의 39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근사한 저녁을 위해서 멋진 레스토랑까지 예약해뒀습니다. 그를 기쁘게 해줄 생각에 전날 밤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생일날 당일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계획은 모두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운데 어쩌지? 오늘 저녁 식사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피곤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응, 하필 오늘 중요한 계약 건으로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 미팅 끝나고 와서 남은 업무 처리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라. 정말 미안해. 내가 주말에 2배로 잘할게, 응?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이 먼저지. 생일날까지 고생이 많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 알았어.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축 처진 어깨로 바쁘게 일할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 내가 직접 찾아가서 깜짝 놀라게 해주자.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 실망감은 금세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의 회사에 가본 적이 있었기에 더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신선한 딸기를 듬뿍 넣고 부드러운 생크림을 정성껏 바르며 그의 행복해할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자기 생일인데 일만 하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직접 만들었지 하며 케이크를 내밀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동할지, 아마 저를 꽉 껴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예쁘게 포장한 케이크를 들고 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 때문인지 춥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 건물이 보이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로비로 들어서자
앞면이 있던 경비 아저씨가 절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이 생일이라서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제 말에 경비 아저씨는 아이,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라며 인자하게 웃으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잠시 뒤 제 눈앞에 펼쳐질 끔찍한 진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의 행복한 미소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직원으로 붐볐을 넓은 사무실은 불이 대부분 꺼진 채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발소리를 죽여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넓은 곳에 생일날까지 남아 일하고 있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맨 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걸어갔죠. 대표이사실 문을 발견하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러 헝클어진 머리라도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복도를 꺾자 탕비실이라고 쓰인 작은 방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직원들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 싶어 최대한 조용히 그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흘러나온 대화 내용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대표님 여자친구 봤어? 아니, 생일이라고 케이크까지 들고 오셨던데. 봤어. 볼수록 사람이 참 선해 보이던데. 안 그래? 제 이야기가 들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빨리 자리를 피하려는데 이어진 다른 직원의 말에 저는 두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하더라. 아휴, 불쌍하다뇨?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순간 다른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씨,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괜히 우리까지 안 좋은 일 엮이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알아,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 인간이랑 엮여서 죽은 여자만 벌써 둘이야. 난 솔직히 대표님이 말만 걸어도 소름이 돋아서 웃는 것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제 머리가 멋대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도 그래. 대표님이랑 같이 회사 세웠던 사모님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만난다던 그 여자까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죽은 여자 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건우 씨는 분명 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뇨.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둘이나 말입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제가 믿었던 사랑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지금 헛것을 들은 걸 거야. 저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만들어내는 걸 거야. 제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사실이라는 것을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듯 화제를 돌리던 그의 모습,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그의 눈빛,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하던 회사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죽었다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둘이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탕비실 안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밖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시멘트 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썩 풀려버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케이크 상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흉하게 뭉개졌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로 붉은 딸기가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비틀거리던 제 몸은 그대로 복도벽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머리에 짧은 충격이 느껴졌고, 그걸 마지막으로 제 눈앞의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흐릿한 의식 속으로 복도 바닥에 흉하게 뭉개졌던 딸기 케이크의 모습과 함께 탕비실에서 들려왔던 끔찍한 대화 내용이 파고들었습니다. 죽은 여자만 벌써 둘이야? 수진아, 정신이 들어? 그때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온기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핏발이 선 눈으로 절 내려다보는 건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우아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깨어났어요. 건우 씨의 다급한 외침에 곧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사는 제게 결혼 준비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우리 건우가 네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밤새 네 곁에서 꼼짝도 안 했단다. 시어머니의 말에 건우 씨를 쳐다보자 그는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제가 회사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가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통증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그래, 알아. 회사 복도에서 쓰러졌다고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들었어. 나 다 들었어. 직원들이 하는 얘기. 죽었다고. 2명이나 죽었다고. 제 입에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건우 씨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놀란 듯 저와 건우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잠시 뒤 건우 씨는 마치 무거운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 그걸 들어버렸구나, 수진아.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이런 아픈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처 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는데.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둘이라는 숫자가 섬뜩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마치 제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 같았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전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진심처럼 느껴져 되려 제가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야 아가. 저 아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네가 들은 건 그저 끔찍한 오해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건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한테 이혼했다고 했던 내 첫 번째 아내 혜림이 사실은 사고로 죽었어. 우리가 같이 세운 이 회사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지.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소홀했고 그날 우리가 크게 다퉜어. 내가 홧김에 집을 나갔다가 다음날 돌아와 보니 술을 잔뜩 마시고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그날 싸운 것만 아니까 마치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뒤에서 수군댔던 거야. 그게 당신이 들은 헛소문이고 난 당신한테 그런 끔찍한 상처까지 전부 다 보여주면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차마 사실대로 말 못하고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그의 설명은 너무나 아프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제 어리석은 의심이 그의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만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둘이라는 섬뜩한 숫자가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픈 기억 꺼내게 해서. 그런데 직원들은 둘이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전 봤습니다. 깊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에 질렸다는 듯한 혐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혜림이가 가고 한참 뒤에 너무 외로워서 잠시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병적으로 나한테 집착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스토커 같은 사람이었지. 내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했던 말처럼 정말로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렸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 이렇잖아.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흉하고 불행한 얘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당신한테 어떻게 꺼내놓을 수 있었겠어. 당신은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들었으면 했어. 그래서 다 숨겼던 거야. 내가 다 잘못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수진아.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안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비극적인 사고로, 다른 한 사람은 끔찍한 선택으로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 그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 힘들게 해서. 제 사과에 그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간은 모든 것이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건우 씨는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 어느 때보다 살뜰하게 저를 보살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손이 많이 가 만들지 못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줬고, 잠시라도 제가 혼자 있게 될까봐 본인의 일까지 미뤄가며 제 빵집에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병원에서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는 그저 불행한 일을 연달아 겪었을 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전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머리로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고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곁에 있을 땐 괜찮다가도 혼자 남겨진 밤이 되면 어김없이 회사 복도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죽은 여자만 벌써 둘이야.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섬뜩한 그림자가 되어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 어느새 그 뒤로 두 여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른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는 제 모습 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자꾸만 더 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은 제 몸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밤에는 악몽을 꾸다 깨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빵 냄새마저 역하게 느껴져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보다 더 해숙해진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에게도 저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테니까요. 며칠을 밤새워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빵집에 찾아온 그에게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수진아?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살피는 그의 눈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을 꺼내지 않으면 전 영원히 이 불안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쓰러진 뒤로 계속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준비 잠시만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다고. 그의 비극적인 과거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늘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다정한 얼굴이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차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피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잠시 절 빤히 쳐다보더니 상처받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구나. 내 과거 때문에 내가 불쌍해서 내가 소름 끼쳐서 그래서 나를 떠나려는 거지?
내가 겪은 일들이 끔찍해서 날 밀어내는 거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놈 옆에 누가 평생 있고 싶겠어? 그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이는 실망과 슬픔을 보니 제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빵집을 나서는가 싶더니 이내 문 앞에서 뒤돌아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섭도록 차가운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시간 같은 거 난 너한테 못 줘. 오빠, 네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더더욱 널 혼자 둘 수 없어. 네가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 못하게 내가 옆에서 더 지켜주고 챙겨야지. 알았어? 저를 위한다는 그의 말이 어째서인지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제 뺨을 한번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한 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그 말의 끝으로 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빵집을 나섰고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저를 챙기는 그의 마음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전화 대신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뭐해? 얼굴 좀 보여줘. 나 그냥 가게에서 빵 만들고 있지.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 그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저는 밀가루 묻은 손을 닦고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제 얼굴을 확인한 그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영상통화는 점점 잦아졌고 나중에는 제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그는 곧바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누구랑 같이 있었어? 옆에 누구야? 아니야, 손님 와서 계산하느라 그랬어. 정말이야? 잠깐만, 그럼 가게 안 한번 싹 비춰봐. 정말 손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집요하고 황당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가게에 놀러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군데 저 여자?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랬지. 내 친구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시끄럽고 당장 보내. 넌 몸도 안 좋은 애가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녀? 내가 걱정돼서 미치겠는 거 안 보여?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친구에게 다시는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그날 이후 제게 남은 유일한 친구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어느새 숨막히는 쇠사슬이 되어 제 일상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감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착이 시작되면서 제 빵집은 더 이상 달콤한 꿈을 굽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 걸어올지 모르는 영상통화에 대비해야 하는 감시초소이자
그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투명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에게 웃으며 빵을 건네면서도 제 등 뒤에서는 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전화를 놓칠까봐 잠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지만 이제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서 절 기다리는 그의 차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제 차를 자기 집에 세워두게 하고는 매일 아침 저를 빵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곳으로 셀 틈을 원천봉쇄해버린 겁니다. 오늘은 뭐 했어? 손님은 많이 왔고? 별일 없었지? 차에 타면 그는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 그날의 일과를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공포에 질려가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앞을 쓸고 문을 잠그려는데 굳게 닫힌 가게의 셔터문 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장난을 쳐놓은 건가 싶어 무심코 종이를 빼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종이에는 마치 경고장처럼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건우 대표의 전 여자들입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윤혜림, 이지은. 윤혜림, 이지은. 병원에서 건우 씨의 입을 통해 들었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두 개의 이름은 애써 잠재워뒀던 제 마음속 의심과 불안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 쪽지는 대체 누가, 왜 남긴 걸까요? 제 주변을 맴돌며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마침 가게 앞으로 다가오던 건우 씨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한참 기다렸잖아. 그 가게 정리가 좀 늦어져서 미안해.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잠시 쳐다봤지만 이내 별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쪽지에 적힌 두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이 말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건우 씨가 제게 했던 그 눈물의 고백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가 내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막히는 집착과 통제가 제 믿음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휴대폰만 조용히 챙겨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불빛이라도 새어나갈까 이불 끝을 머리까지 끌어올려 저만의 작은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액정 화면에 한 줄의 질문을 띄웠습니다. 혹시 IT 업계 XX 회사 최건우 대표와 관련 있었던 윤혜림, 이지은 씨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저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손잡이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익명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며칠 동안 제 하루는 온통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건우 씨가 잠시라도 한눈을 판틈을 타 저는 화장실에 숨거나 가게 창고에 들어가 미친 듯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댓글이 달렸을까, 쪽지가 왔을까. 하지만 제 절박한 바람과는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제 글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촛농처럼 까맣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건우 씨의 집착은 조금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또 휴대폰 봐?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해? 아니야, 그냥 빵 레시피 좀 찾아보고 있었어. 제가 황급히 둘러대면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구석구석 확인하고 나서야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휴대폰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올린 그 익명의 글을 들키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는데 마침 새로 나온 빵에 대해 몇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제가 웃으며 손님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건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남자 손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싸늘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진 저는 서둘러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그는 거친 손길로 제 팔을 붙잡고 저를 가게 안쪽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 새끼 누구야? 그냥 단골 손님이야. 빵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웃어? 네가 지금 저딴 놈 앞에서 실실 쪼개고 웃어? 내가 너 다른 놈들 앞에서 그렇게 해픈 웃음 흘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는 제 팔을 부서져라 쥐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정상이 아니구나. 제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결국 저주받은 두 여자의 뒤를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그의 옆에서 습관적으로 숨죽여 휴대폰을 확인하던 제 눈에 새로운 알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던 바로 그 사이트에서 온 새 메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열자 짧지만 선명한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지은의 언니입니다. 더 이상 제 동생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어 연락을 드립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끔찍한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어쩌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지은 씨의 언니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을 저는 밤새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식 때 쓸 특별한 케이크 장식을 사야 한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우리 수진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네.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아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 의미 없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슬픔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커피를 주문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지은 언니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아주 작고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테이블 위로 그녀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 동생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 후 그 인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윤혜림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사고로... 네, 경찰 발표는 음주 계단 실족사였어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단순 사고예요? 그 여잔 그 인간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 죽기 직전까지 그 인간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대요. 그날도 둘이 심하게 다퉜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인간이 막아섰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여잔 계단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증거가 없으니 사고라고 했지만 괴물한테서 도망치다 죽은 게 어떻게 사고예요? 그 인간이 직접 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간 책임이 없는 거냐고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건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그 슬픈 이야기가 사실은 잔혹하게 각색된 연극 대본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지은이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 원래 우울증 같은 거 없던 아이였어요. 누구보다 밝고 웃음 많고 긍정적인 아이였죠. 처음엔 동생도 그 인간이 그냥 좀 답답하고 숨막히게 군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요.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너는 지금 아프고 불안정한 상태야.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해. 라고 말하던 건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 악마의 속삭임에 길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지옥으로 변한 건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인간은 자기를 떠나려는 사람을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날 이후로 악마로 돌변해서 동생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고 밤에는 영상통화를 걸어 집에 있는 걸 증명하게 만들었어요. 동생 친구들까지 전부 끊어놓고 세상에 단 둘만 있는 것처럼 고립시켰죠. 그렇게 동생을 자기 소나기에 가둬놓곤 모든 잘못을 동생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날 불안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면서요. 결국 제 동생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됐고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게 된 거죠. 죄송해요. 이런 끔찍한 얘기 꺼내서.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빵집 앞에서 그 인간이 당신 팔을 거칠게 붙잡고 화를 내는 걸 봤어요. 그 눈빛, 제 동생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면 당신도 내 동생처럼 될 테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는지, 제가 꿈꾸던 행복한 미래가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절벽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뺨을 스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보다 더 큰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그를 무너뜨려야겠다는 분노가 제 안에서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어김없이 세 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다정한 얼굴 뒤에 숨어 그는 서서히 제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제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엔 저 역시 그 비극적인 두 여자의 뒤를 따르게 만들겠죠. 죽거나 미치거나 제게 남은 길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저 악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언니가 건네준 동생분의 낡은 일기장과 희미한 녹취파에 그 안에는 그의 악마 같은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인간인지 전 이제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면을 벗길 방법은 단 하나, 그의 입으로 직접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집은 호랑이 굴이나 마찬가지고 밖에서는 결코 진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절망하며 거리를 헤맬 때였습니다. 문득 제 가게에 설치된 CCTV가 떠올랐습니다. 24시간 가게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녹화하는 저 작은 카메라. 평소에는 그저 방법용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 순간 제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공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곳을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골목길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의 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간을 제 손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문자를 보내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다음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부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어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무대 위로 끌어들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기 전에 순진하고 사랑에 빠진 여자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절 기다리던 건우 씨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오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신 오빠 의심하거나 힘들게 안 할게. 제 갑작스러운 사과와 애정 표현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알아주니 고맙다, 수진아. 나도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는 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통제와 집착이 드디어 저를 길들였다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지은 씨의 언니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혹시라도 건우 씨가 제 휴대폰을 볼까봐 우리는 일회용 아이디로만 대화를 나눴고 대화가 끝나면 곧바로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언니는 제게 동생의 사진과 유품인 낡은 녹음기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윤혜림 씨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도 한 장 구해다 줬죠. 이 모든 것이 그의 가면을 벗길 미끼가 될 것입니다. 결전의 날은 며칠 뒤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결혼식 때 쓸 우리만의 특별한 케이크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빨리 보고 싶다. 가게 마감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오빠한테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
오늘 저녁에 가게로 와줄 수 있어? 단 둘이 특별하게라는 말에 그는 아무 의심 없이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의 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골목에서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통화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게 문에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팻말을 걸고 조용한 가게 안에서 홀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을 끝낼 시간, 악마를 심판대에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그의 차 소리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연극의 마지막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자기야, 나왔어. 우리 케이크는 어딨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가게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의자에 앉자 저는 가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이지은 씨의 언니에게서 받은 낡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꺼내놨습니다. 이지은 씨의 유품이었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건 죽는 게 나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굴로 돌변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아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다 알았어. 저는 품 안에 있던 윤혜림 씨와 이지은 씨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이기 시작했죠. 네가 감히 내 과거를 들춰? 조용히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통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꽉 쥔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잖아. 그래, 전부 나 때문이야. 감히 날 떠나려고 했으니까. 그 여자들은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너도 그 꼴 나고 싶어? 그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던 이지은 씨의 언니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고 가게 안에는 저와 이지은 씨의 언니 그리고 친목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는 바쁜 날들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제출한 CCTV 영상 속에는 그의 입으로 직접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언니가 가지고 있던 동생의 일기와 녹취록, 그리고 과거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몇몇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게 두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법정에서는 제가 자신을 일부러 자극했다며 모든 것을 부인했고 그의 어머니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그는 첫 번째 부인에 대한 폭행치사와 두 번째 여자에 대한 자살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 기쁨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악마는 사라졌지만 제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는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다시 제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지옥의 무대였고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던 그곳이었지만 여전히 제게 남은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을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전 같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이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언니와는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천천히 일어서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배신한 자들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고 이제 제게 남은 인생은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